우리 모두는 초과 수익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남보다 더 잘하면 좋잖아요. 참 내고 싶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남보다 더 빨리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워런 버핏이 이 책이 뭐 낡은 구닥다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2020년에 현명한 투자자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정말 투자계의 성서 빛나는 정말 바이블 같은 말이지만 현명한 투자자 설명해 주실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이 나오셨어요.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색하군요. 네. 이 책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에 굉장히 좋은 분이 나오신 것 같아서 저희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데요. 약간 자기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8년 반 동안 펀드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라쿤 자산운용이라고 소규모 사모펀드 회사를 차려서 지금 약 3년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2003년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7년 정도가 됐네요. 네. 역시 먼저 시작하셔서 뭔가 좋은 성과가 많지 않으셨을까. 근데 얼굴만 보면 되게 동안이세요. 네. 지금 갓 대학원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야 17년 하셨구나. 네. 학생 때부터 지금. 진짜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저도 정말 문외한이지만 이 책은 정말 유명한 책이고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되게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읽어야 한다고 하는 책이긴 한데 아무도 제대로 읽지 않은 책. 네, 맞습니다. 네. 이 책의 추천사를 그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께서 쓰셨는데 그 추천사 첫머리가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추천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다. 네, 일단은 워런 버핏이 읽으라고 추천한 책이고 워런 버핏이 자기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벤 그레이엄의 대중서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추천을 할 필요가 없는 책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책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나요? 네. 재미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독서 모임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거기서도 아직도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고요. 네. 그러나 이번 개정판이 나오면서 드디어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73년 초판은 그보다 훨씬 전에 나온 책이죠. 49년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책이 초판이 1949년에 나왔고 최종 개정 사판이 1973년에 나왔습니다. 네, 그 당시의 책들이 원래 좀 문어체로 좀 유려하게 길게 쓰여지기도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 책이 그 대중들에게 읽으라고 쓴 거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증권 분석,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매일매일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그 뒤에 기업이라는 실제 대상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분석해서 내재 가치를 계산해내는 게 좋은 투자, 건전한 그리고 승률 높은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책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에 대한 혹은 투자자의 태도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 이게 그 40년대 50년대의 유려한 문체로 적히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겠죠. 저는 사실 이번에 현명한 투자자를 처음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즘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재미없다는 말씀은 좀 잘 동감이 안 되는데 이건 선생님께서 번역을 해주셔서 그런가?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재미없는 책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더 재미없는 책이 많았다. 이제껏 우리가 다른 책. 사실 맞습니다. 네, 저는 둘 다인 것 같고요. 저도 이 책에 다른 번역본을 봤거든요. 한 3월쯤에 막 주식이 막 떨어졌잖아요. 그때 막 부쩍 관심이 생겨서 무슨 책들 볼까 하다가 현명한 투자자를 하나 빌려서 보는데 보다가 중도 하차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차했는데 이번에 다시 좀 새로운 번역본을 보게 됐거든요. 잘 읽히는 거예요. 과거 책과 다르게.
그래서 이제 번역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예전에 아마 제가 2003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마 두 번째로 읽은 책이 현명한 투자자였던 것 같은데 읽으면서 일단은 앞부분에 채권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읽었고 이제 읽었다라는 거 자체로 그냥 뿌듯해하고 그런 책이었고 그 이후에도 좀 뵙는 분들께 이 책을 종종 추천을 했는데 거의 100이면 100 다 너무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번역본을 저도 이번에 새로 읽어보면서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왜 예전엔 그렇게 힘들게 읽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 번역본이랑 좀 몇몇 구절들은 비교를 해가면서 읽었는데 어느 쪽 번역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 번역은 원문의 내용을 좀 많이 살린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선생님은 특유의 그 자상한 문체로 읽기 편한 그 접근성에 많이 집중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자 후기에 보더라도 그 많이 좀 의역을 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진중하게 읽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번역본을 혹은 원문을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역자 후기에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책으로 시작을 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원문이나 다른 번역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도 힘든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투자서만 계속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건 선생님이 번역했다고 하면 믿고 그냥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이건 선생님이 번역했다 그러면은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신뢰를 주는 아이콘이셔서 책을 선택해서 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안 하시고 이분이 진짜 일반인들이 그 대중서를 잘 쓰시는 거고 어려운 내용을 대중서로 쓰시는 분들이셔서 제가 같은 동네 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같은 동네에서 여쭤보면은 대단하신 게 이제 벤자민 그레임이 이분의 성격까지 다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잘난 척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잘난 척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문장을 꼬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서 다 해체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건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쉽게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에 대해서 처음 인지를 했던 게 그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인데 저는 그 전에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먼저 읽었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또 되게 어린 시절에 호기롭게 이 원서로 읽다가 그러다가 아무튼 굉장히 힘들게 읽었었는데 그 책이 원문이 정말 괴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책에서 행운에 속지 마라를 워낙에 자주 언급을 해서 좀 시간이 지나서 행운에 속지 마라를 그 번역서로 읽어봤는데 너무 쉽게 잘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자 후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 이거를 이대로 이 원 저자의 말투를 살려야 할지 접근성을 중시해야 할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접근성을 선택했다라고 적혀 있길래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좋은 분이구나 하고 어떤 분인가 봤더니 이제 이건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전에 다른 책들을 또 봤더니 좋은 책들을 다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믿고 보는 이건 선생님의 책을 저희도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잘 안 나오시죠. 부끄러움이 너무 많으셔서. 벤저민 그레이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약간 정말 천재 캐릭터 같다고 저는 느꼈는데 이분 부족한 게 없는 분 같던데 어떤 분이었나요? 이분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콜롬비아 경영대학원 교수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본인의 본인의 투자 회사를 경영을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도 올리고 그런 분이에요. 보통 학계에 계신 분들이 실제 주식 투자는 잘 못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비하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원래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주식 투자는 원래 너무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건 아니면은 어디에 계신 사람이건 아니면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이건 원래 주식 투자는 어려운 거예요. 좋은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좋은 성과를 냈으면서 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좋은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그 투자 프로세스를 이론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어마어마한 거는
증권 분석이라는 책이 나오기 이전에는 정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사람들이 되게 소문과 혹은 그때그때의 주가의 변동, 차트의 움직임 이런 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던 시기였어요. 네. 그 와중에 그 주식이라는 거의 이면에 내재 가치라는 게 있는 거다. 이게 지금은 가치와 가격 하면 다들 흔히 듣는 개념이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매일매일 가격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야 여기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러면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모두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야 이게 지금 가격이 5,000원짜리인데 사실 이게 분석을 잘 하면은 10,000원짜리인 경우가 있어. 네.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사면 어떻게 돼? 5,000원 버는 거잖아. 사자마자. 근데 만약에 5,000원에 샀는데 4,000원이 됐어. 야 그러면은 이거는 너가 20% 네. 손해본 게 아니라 더 할인된 가격에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셨던 분인 거죠. 그리고 그 방법까지 자상하게 어렵게 재미없게 네.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치르고 있는 그 CFA라는 자격증 그 자격증도 만드신 분이 이분입니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책 내용을 보면서 저는 되게 어떤 마음가짐이랄까요? 투자자의 마인드? 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봤는데 이 기법에 대한 얘기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상세히 설명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막 놀랍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주변에서 들어서 그렇게 기대를 갖고 봤을 때 특별한 내용은 사실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러면서 불현들 뭘 깨달았냐면 이게 초판이 1949년에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한국전쟁, 전쟁 때였지. 6.25 전쟁 네. 그 무렵인 거예요. 50년도 더 지난. 와, 그럼 그 시절에 이런 책을 썼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현명한 투자자 안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렇게 막 고전이다, 막 바이블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지 짧게 이렇게 이 책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되게 방대해요. 네. 현 시대에 여러 기법들이 있잖아요. 뭐 퀀트라던가 PEF라던가 자산 배분이라던가 아니면 인덱스 투자 혹은 헤지펀드 혹은 뭐 헤지펀드에서 많이 쓰는 뭐 메자닌 등등등의 여러 상품, 여러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다시 읽으니까 이런 것들이 또 다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시작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고요. 물론 이 정의가 되게 글로벌리 진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원래 데피니션이라는 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는 투자라는 거를 이런 의미로 쓰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선언, 그 정의 자체에서도 좀 배울 점이 되게 많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와 투기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긴 한데 이분은 일단은 투자와 투기를 명확히 구분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데 그 정의는 상당히 납득 가능한 정의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 투기를 하고 있었고 뭐 그런 자기 반성도 들게 만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으로 넘어가서 일단 그 본인의 성향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당신이 공격적 투자자냐 방어적 투자자냐 여기에 따라서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곳에 자원을 시간을 쏟아야 할지 노력을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방어적인 투자자에게는 좀 그 덜 위험한 변동성이 적은 뭐 국채라던가 우량주라던가 뭐 이런 쪽을 추천을 하고 그 이후에 공격적인 투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부적인 증권을 분석할 때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되고 뭐 수익성이나 성장성이나 배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이 책을 읽기 힘들다면 8장과 20장만이라도 꼭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8장에서 투자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장에 드디어 안전마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마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권에는 내재 가치라는 게 있고 그 내재 가치와 가격과의 차이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한 투자다, 건전한 투자다. 그러나 이게 만능은 아니다. 이러이런 방식으로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숨가쁘게. 거의 투자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네.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그 벤자민 그레이의 거의 두 번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첫 책이 증권 분석인데 그게 이제 1932년도 3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공황 바로 직후에 나왔는데 놀라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명한 투자자는 되게 쉬운 책이에요. 그거에 비해서는. 현명한 투자자를 쉽게 읽으실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면은 증권 분석을 먼저 읽고 포기해야 돼. 일단 시작을 하고 읽다가 포기한 다음에 읽어보시면요. 너무 재밌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건 아마 증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봐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완전 기계적인 얘기도 있어가지고. 근데 현명한 투자자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들을 썼는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주요 현명한 투자자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신 내용들인데 아마 이 주식 쪽에 분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용어들일 수도 있어요. 뭐 안전마진이니 뭐 비슷한 마켓이니 이런 것들. 근데 이것들이요 저희가 일상적인 용어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미. 예, 그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이제 해제편에 보면은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워런 버핏이 이 책이 뭐 낡은 구닥다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2020년에 현명한 투자자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그 버핏 옹과 비슷한 발언을 또 그 이 책의 서문에 네. 추천사에 네. 최준철 대표님께서 또 해주셨어요. 네. 그 구절을 읽어보자면은 편견은 잠시 내려놓고 진짜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열린 마음의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 라고 돼 있어요. 네. 그 앞에 몇 가지 구절들이 또 좀 있기는 해요. 여기서부터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고전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다른 월가의 영웅이라던가 다른 또 되게 훌륭한 투자 서적들이 많은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반응들이 너무 옛날 책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네, 일단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 투자라는 거를 어떤 행위로 투자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뭐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현재는 뭐 파이썬이라던가 되게 추상화된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C나 C++ 혹은 그 이전에 어셈블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옛날의 낡은 기술들에 대해서는 물론 공부할 필요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실용성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옛날의 투자 기법을 알려주는 서적은 읽을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근데 아까 왜 학계에서 혹은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서 이런 대답도 드리고 싶었는데 투자라는 세상은 복잡 적응계이고 여기서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각 플레이어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을 참고해서 본인의 결정을 수정하는 그런 세상을 이제 복잡 적응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공식대로만 하는 되는 원칙이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을 누군가가 어떤 잘 먹히는 공식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하고 그게 다 희석이 되어버릴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그런 과정 자체인 거죠. 누군가가 뭔가를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이 따라하고 혹은 아까 초과 수익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는 초과 수익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남보다 더 잘하면 좋잖아요. 참 내고 싶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남보다 더 빨리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남보다 더 나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통찰은 아마도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읽어야 할 거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는 기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집중하는 영역이 뭐 순유동자산 대비 가격이 얼마인가 혹은 뭐 유형자산 대비 가격이 얼마인가
저 PER, 저 PBR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계량적인 지표들에 집중을 해서 벤그레이엄은 이러이런 지표가 싼 주식을 좋은 주식이라고 사라고 권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 기법이 통하는지 살펴보자 라고 하면서 뭐 백테스트라는 것도 해보죠. 그래서 과거에 뭐 어느 시점에서 이러이런 지표의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봤더니 이런 성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결과를 많이 내놓는데 그러면서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서 이 기법은 이제 날 갖다 통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기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순유동자산 대비 시가총액을 얼마 이하면은 적정하다라는 기준이 다 자의적이잖아요. 그때그때 다 다른데 그러면은 이 기법을 옹호하고 싶은 사람은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숫자들을 수정하고 이 기법을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그 안 좋은 숫자가 나올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숫자를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보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순유동 자산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모든 기업은 각각의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유동자산을 중시해야겠네, 혹은 이 기업은 무형자산을 중시해야겠네. 뭐 그 기업마다 우리가 중시해야 할 포인트가 다른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산다라는 일단 그 개념이 첫 번째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파생돼서 고민을 해야 될 게 내재 가치보다 싼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10,000원짜리인데 지금 이 가격이 5,000원이면은 그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나만 천재고 다른 사람이 다 멍청해서 5,000원에 이걸 갖다 팔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바닥이냐.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요 5,000원에 팔고 그걸 사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10,000원으로 올라갈 거야. 이런 이상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왜 남들은 5,000원에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10,000원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언젠가는 남들이 내 생각에 동의를 해줘야 10,000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언제 어떤 이유로 동의를 해줄 건가? 그게 기업이 갑자기 실적을 뿜뿜뿜 잘 내줘서 이 성장성에 세상이 주목을 하던가, 혹은 어떤 악성 재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가 악성 재고를 털어냈다, 혹은 부채 비율이 높아서 안정성을 의심받고 있었는데 부채 비율이 되게 낮아졌다 라던가, 부실 자산을 털어냈다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시장이 그냥 굉장히 우울해져 있다. 뭐 미중 간의 분쟁이 터져서 그냥 몰라 주식 안 할래라고 하고 있다라던가. 네. 아무튼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 내용들을 벤그레이엄은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20장 안전 마진에서 그 챕터에서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와닿는 부분은 안전마진을 확보했다라고 해서 그 한 건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10,000원짜리를 5,000원 샀다 하더라도 일단 10,000원이라는 내 판단이 틀렸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10,000원이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사건이 터져서 이 내재 가치가 1,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개 발견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해놔야 그 중에 한두 개는 10,000원이 되고 몇 개는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안전 마진과 비슷한 성과를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서 뭐 나심 탈렙이나 아니면은 뭐 마이클 모브신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확률론적 사고가 이미 이 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 적응계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걸 어떤 식으로 달성하는가,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PBR이니 PER이니 이런 그 어떤 지표를 그레이엄이 중시했는가라는 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얘기죠. 그거는 그때그때 버전마다 또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증권분석 1962년 버전에는 성장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